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드린 대로 다다이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 세계를 보다 밝게 비추고 모두를 잘 살게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인류가 믿고 의지해온 인간 이성이 현실에서는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마구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다이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다이즘 작가들은 이성에 저항하기 위해 철저하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퍼포먼스를 펼쳤고 또 기존의 세계를 구성했던 질서들을 파괴하려 하였습니다. 그럼 이들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다다이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즘은 각지에서 일어났는데요. 스위스 취리히, 독일의 베를린과 하노버, 켈른, 미국 뉴욕 등지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 이름을 따서 취리히 다다, 베를린 다다, 하노버 다다, 켈른 다다, 뉴욕 다다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취리히 다다 작가 마르셀 양코의 작품인데요. 스위스 취리히는 다다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1915년 말 이곳에는 1차 대전을 피해온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카바레 볼테르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카바레 볼테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다다이스트들은 과격하고 해괴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취리히 다다의 대표적 작가 중 한 명인 한스 아르프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채색된 종이를 찢은 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풀로 붙인 작품입니다. 작품을 너무 성의 없이 값어치 없이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스 아르프는 이성을 활용해 치밀하게 작품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이성을 배제하고 우연성을 이용한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이 우연이란 기법은 다다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이후 초현실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미술 사조에 이용되고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베를린 다다로 넘어가겠습니다. 1917년 당시 베를린에 남아있던 작가들은 주로 표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현실의 뒷모습은 외면하고 그저 아름다운 것만 찾는 기존의 아카데미 미술을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독일이 빠른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착취당하고 소외당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였고 자연스레 기존 자본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혁명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때 스위스의 카바르 볼테르에서 활동하던 리하트 헬첸백이 베를린으로 와서 당시 기존 질서의 혁명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인 라울 하우스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만남으로 베를린 다다는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베를린 다다가 이룬 공로는 바로 포토 몽타주 기법의 본격적 활용입니다. 포토 몽타주란 여러 사진들을 오려서 하나의 화면에 조합하는 기법인데요. 사실 이 기법은 1890년대부터 이미 존재한 광고 기법이었고 세계대전 당시 자국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던 전쟁 선전용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울 하우스만은 이렇게 광고와 전쟁 선동용으로 사용되던 기법을 역으로 활용해 광고된 이미지들을 파괴해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크게 급진적인 활동을 하지 않던 취리히 다다와는 달리 베를린 다다는 1918년 여름쯤부터 강한 정치색을 띤 운동으로 변합니다. 베를린 다다가 정치색을 갖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서 독일의 패색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자본주의와 군국주의가 초래한 전쟁이 독일 국민들을 파멸로 몰고 가자 급진적인 예술가들은 단지 방 안에서 예술적 문제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표현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즉, 정부 말만 듣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화실에서 바닥에 종이를 떨어뜨리며 우연적 기법의 실험만 하고 있기엔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추가적으로 받은 멤버들 중 정치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만화가 게오르게 그로츠가 대표적 인물로 암울한 독일의 현실을 폭로하고 체제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만화들을 그려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 독일의 암울함과 부패, 혼란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베를린 다다는 처음에는 예술의 문제들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했지만 그로츠로 인해 독일 제도와 체제의 폭압에 대해 격렬하게 반항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베를린 다다 마지막 작가 존 하트필드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 하트필드 역시 그로츠와 함께 정치적 의식이 강했던 예술가로 지금 감상하신 작품들은 포토 몽타주 기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시면 작품이라기보단 대량으로 인쇄돼 마구 뿌려지는 전단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베를린 다다 운동은 정치색이 강했던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이후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자 열기가 금방 식었습니다. 이에 베를린 다다는 1921년 활동이 부진해지고 이후 자연스레 소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쾰른 다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한스 아르프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쾰른 다다는 이전에 취리 다다에서 만나보았던 한스 아르프가 친구인 막스 에른스트를 만나러 쾰른으로 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베를린 다다의 가장 큰 업적이 포토 몽타주 기법의 본격적 활용이었다면 쾰른 다다의 가장 큰 미술사적 업적은 이후 등장할 초현실주의 기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쾰른 다다의 핵심 멤버인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입니다. 각자 개성있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데다 실험 정신까지 투철했던 쾰른 다다 작가들은 1919년도부터 1920년까지 파타가가라 불리는 멋진 실험을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여러 명의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여 익명으로 발표하는 미술기법의 실험이었습니다. 쾰른 다다 역시 베를린 다다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진적 예술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1920년 이들이 개최한 전시가 외설적이란 이유로 고발당하자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살펴볼 마지막 도시 하노버입니다. 하노버 다다는 쿠르트 슈비터츠라는 작가에 의해 고독하게 진행되었는데요. 하노버 다다라는 이름보다는 메르츠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이 메르츠 역시 여타 다른 지역의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고상한 과거의 전통을 허물고 예술 스스로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며 우연의 기법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슈비터츠의 메르츠를 좀 더 특별하게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쓰레기와 같은 것을 미술작품에 활용한 점입니다. 슈비터츠의 작품들은 언뜻 종합적 입체주의의 콜라주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입체주의의 콜라주가 철저한 논리와 이성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면 슈비터츠의 것은 작품의 상당 부분을 우연에 맡기며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쓰레기를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색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비터츠는 회화를 넘어 연극, 건축, 시 등의 종합적인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1920년 마침내 그는 하노버에 있는 자기 집 전체에 메르츠를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집에 주섬주섬 쓰레기를 주워와서 여기저기 붙여 만든 후 메르츠 바우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예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집은 1943년 비행기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고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81년 복원된 메르츠 바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도시 뉴욕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뉴욕 다다를 살펴보기 전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마르실 듀샹이 속해 있던 살롱 입체주의자들은 1911년에서 12년 앙대팡당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주도권을 잡아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마르실 듀샹의 초기작으로 입체주의의 영향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12년 당시 프랑스의 앙대팡당전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1913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듀샹은 아예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 작품은 앞서 소개한 마르셀 듀샹의 그림과 함께 1913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모리 쇼에서 큰 호응을 거둔 작품으로 피카비아 역시 듀샹과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전쟁을 피해 많은 예술가들이 중립국인 스위스로 갔듯이 바다 건너 미국으로도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쟁이 한창이던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듀샹과 피카비아는 그렇게 모인 유럽의 예술가들과 뉴욕에 이미 있던 미국의 전위적인 예술가들을 모아 미국 다다 운동을 독창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이끌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듀샹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듀샹은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을 조롱하는 형식으로 기존 가치를 뒤흔들고 자신의 손, 즉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작품을 전시하므로 예술작품, 예술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듀샹의 활동에 자극받은 피카비아와 만레이는 1915년 기계 변형 미술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만드는데 이 시기 그들의 작품들은 마치 정교하게 조립된 기계와 같은 도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을 은유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피카비아의 작품은 일종의 그림으로 그린 레디메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레이의 작품은 듀샹의 자전거와 같은 레디메이드입니다. 다시 듀샹의 작품을 한 점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뉴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아직 대중과 평론가의 주목을 완전히 받지 못한 듀샹은 1917년 드디어 역사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뉴욕의 한 화랑에서 마치 파리의 앙대팡당전처럼 예술가가 사비로 $6만 내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듀샹은 전시위원회를 맡았고 이와 동시에 리차드 머트라는 가명으로 샘이란 이름의 소변기를 전시회에 출품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곧바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전시위원회에서는 이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위원회는 샘이란 작품을 전시하기 거부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레드메이드 작품 자전거 바퀴가 전시될 수 있었다면 이 샘이란 작품 역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국 이 작품은 정상적으로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변기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예술 작품과 일상품의 차이가 무엇인가? 만일 그 차이가 예술가의 예술적 활동의 유무라면 예술가가 선택한 일상품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만약 이렇게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일상품이 예술 작품이 된다면 작품이란 결과물 자체보다는 이 작품을 선택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예술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듀샹의 이 샘 작품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통해 질문하는 미술, 즉 개념 미술이란 것이 듀샹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개념 미술이 현대미술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듀샹은 현대미술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미술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동시대 미술의 많은 부분이 개념 미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다 관련 책을 한 권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가 직접 취리히 다다 그룹에 참여한 작가인데요. 다다에 대해 막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다다가 발생했던 시기 상황이나 당시 분위기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근대, 인간의 이성을 맹신했던 시기 1차 대전의 여파로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이성에 대해 의심하고 이런 이성에 대한 반기로 시작된 다다이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다이즘의 연장선상에서 초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